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에서요. 이제 우리 원천징수 실무에 대한 것을 먼저 해보게 될 것이고요. 원천징수 실무 중에서 첫 번째 파트인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에 대한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우리 TET 2급에서 시험 문제로 매번 출제되었던 368페이지 보시면 사원 등록 나와있죠. 사원 등록하고 부양가족 등록하고 문제는 그때 당시에 여러분이 뭘 보셨었느냐 하면 여기 그 직원들의 사원들의 사원 등록을 하면서 부양가족을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 판단하는 게 대부분 시험 문제였었죠. 뭐 앞으로 나올 것도 매번 뭐 크게 틀릴 건 없겠지만은 여러분이 보셨던 내용들을 제가 화면으로 잠깐 정리 한번 해봐 드리고 그 다음 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시는 분도 뭐 계실 거고요. 복습이 좀 필요하셔서 한 번 더 봐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어디가 나와 있을까? 자, 일단 화면으로는 이걸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여러분이 처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다 보셨던 거고 알고 계시는 것들인데 정리를 한번 해본다는 얘기죠. 복습 차원에서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사원 등록, 그 다음에 부양가족 등록이 여러분이 TET 2급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하는 문제로 첫 번째 문제로 8점짜리로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사원을 등록할 때 주의를 하셔야 될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원이 여성일 경우에요. 왜 여성일 때 주의를 해야 돼요? 우선 총 급여가 직전 연도 3천만 원 이하라고 했을 때 이 여성은 보편적으로 배우자가 있건 없건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배우자가 없다면 여기 한부모 공제도 될 수 있죠.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그 직원, 사원의 소득자의 그 여성일 경우에 부녀자 공제에다가 체크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갖고 감점당하는 경우가 꽤 많단 말이죠. 그래서 여성일 때 요거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론에서 많이 물어봤던 거, 이 여성 사원인 경우에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동시에 다 중복 공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도 세부담 최소화하라고 얘기를 했으니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제 금액이 큰 걸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여성에 대한 거 첫 번째 게 좀 실수를 많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던지라 요거 하나 써놨고요. 그 다음에 사원 등록할 때 두 번째로는 생산직일 때죠. 생산직일 때는 직전 연도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2,500만원 이하였었는데 세법 개정되고 나서 똑같이 3천만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여기 연장 근로수당이라든지 휴일 근로수당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원 등록할 때 클릭해 주는 거였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직전 연도 총 급여가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생산직 근로자는 비과세 여기 연장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 되는 거 클릭하면 안 되죠. 그거 구분하라고 하나 써놨던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근로자가 국외 근무할 때 국외 근무할 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일반적인 경우 외국에 근무하는 경우는 매달 월급여 100만 원이 공제가 되지만 해외 건설이라든지 외국 항해 또 원형 마선을 갖다가 지금 업무를 일을 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일 자체가 위험스럽고 어렵기 때문에 월 얼마까지 비과세해 준다고요? 300만 원까지 해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원 등록할 때 여러분이 해당되는 칸에다 클릭만 잘해주면 되는 거였었어요. 근데 클릭하는 걸 놓치기가 쉬웠었기 때문에 여기 사원 등록할 때 요 세 가지 여성일 경우와 그다음에 생산직일 경우 국외
근무하는 경우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해서 클릭해주고 입력하세요. 그랬던 거예요. 자, 이렇게 사원을 등록하게 되면 세트 문제로 반드시 그 사원에 부양가족 등록하라는 문제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양가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부양가족이 바로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별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면 1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죠. 바로 이 인적공제의 첫 번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판단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여기 이 과정에서는 부양가족 중에서 세 가지 단계를 통과해야지만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그랬단 말이죠. 첫 번째,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족보를 통과해야 돼요. 족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주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냐면 이렇게 설명해 드렸어요.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플러스 키를 하나 해놓고요. 여기 가운데다가 소득자를 놨어요. 여기가 소득자, 여기가 소득자 해놓고, 소득자는 여러분 배우셨던 것처럼 배우자도 동급이죠. 배우자도 동급으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족보관계에서 소득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 가능하죠. 직계 존속은 다 가능해요. 뭐 부모님을 포함해서 친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된단 말이죠. 조모, 조부. 그다음에 직계 비속인 경우, 직계 비속에는 자녀 물론 있죠. 직계 비속인 경우는 자녀 또는 입양아 포함해서 된다고 그랬었고요. 또 누구도 있어요. 제한적이긴 하지만 위탁아동도 있죠. 위탁아동은 몇 개월 이상 위탁을 받았어야 돼요? 6개월. 6개월 이상 돼야지 여기 족보에 기본공제 대상자 조건에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양 옆으로는 형제자매예요. 형제 또는 여기 자매. 이렇게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은 족보상으로 다 통과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되는 사람, 족보관계에서 부양가족이기는 하지만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될 수 없는 족보는 누구냐면 직계 존속, 즉 부모님의 형제자매. 그러면 우리 소득자로 따지게 되면 뭐가 됐어요? 이모라든지 고모라든지, 그 다음에 남성일 경우에는 삼촌이나 백부, 백부라고 그랬죠? 삼촌.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는 같이 부양가족으로 산다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는 대상들이고요. 형제자매의 자녀들, 즉 소득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카가 될 거예요. 조카들도 족보상에서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구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정도로만 구분해 드리면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 나이 관계. 나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그럼 왜 만 20세 이상이나 만 60세 이하는 안 될까? 지금 만 20세 이상이라든지 만 60세 이하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예를 들어 경제활동 인구라고 불러요. 여기서 만이라고 쓸까? 만 20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인 경우를 우리는 흔히 얘를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른단 말이죠. 활동 인구. 그러니까 이 나이에 있는 자녀나 이 나이에 있는 부모님인 경우 여기에 속하게 된다면 본인이 스스로 벌어서 돈 벌 수 있는데 왜 소득자가 번 돈 갖고 그 돈을 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경제활동 인구에 해당되는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사람들은 부양가족이라 할지라도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만 20세 이하라든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부양가족, 즉 기본공제 대상자를 구분하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인적 공제라고 불렀었죠. 기본공제 대상자. 그래서 인적 공제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그죠? 기본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면 1인당 150만 원. 추가공제는 순서대로 요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경로우대 공제. 경로우대는 여기서는 만 70세 이상인 경우고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공제를 해줘요. 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공제. 장애인 공제는 200만 원. 그다음에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 추가 공제에 해당되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얘는 중복해서 공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기본공제 대상 여기 추가 공제는 전제 조건이 반드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예요.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됐다면 자 이분이 지금 만 70세가 넘었어요. 그러면 일단 150만 원에다가 100만 원 추가로 공제되죠.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그럼 중복공제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봐요. 지금 아버지가 만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요건 다 해당된다고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 되죠. 100만원, 아니 150만원. 두 번째, 만 70세 넘었으니까 경로 우대 공제도 적용되죠. 세 번째, 근데 이분이 장애인이에요. 그러면 추가로 200만원 공제 또 되죠. 중복공제 되잖아요. 그죠? 중복공제가 안 되는 건 뭐만 안 되는 거예요? 부녀자하고 한부모 공제 여성일 경우 그거는 물론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차후에 여기 자격시험에서 이론 문제 그런 거 중복공제 여부 나오게 되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추가 공제에 대한 것과도 인적 공제 정리를 잠깐 해드렸고요. 자 세 번째 부양가족인데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관계도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족보관계, 나이관계, 소득관계가 다 통과가 되어야지만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따가 또 잠깐만 쓸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소득세법에서요. 우리 종합소득이라 그러면 종합소득 뭐뭐가 있었죠? 종합소득. 종합소득에는 이자 소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배당 소득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사업소득, 네 번째는 근로소득, 다섯 번째는 연금소득, 마지막 기타소득. 이렇게 여섯 가지를 우리는 종합소득이라고 불렀죠. 지금 제가 여기 소득관계에서 얘 순서대로 여기 해당되는 거 그대로 계속 쭈루룩 순서대로 얘기해 드릴게요. 구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얘는 연간 얼마 이하면 2천만 원 이하면은 얘는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친 용어를 우리 뭐라고 불렀어요? 금융소득이라고 불렀죠.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 이렇게 합쳐진 용어를 우린 다른 말로 금융소득이라고 묶어서 불렀었어요. 그래서 금융소득은 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얘는 조건부 분리과세예요. 무슨 부야? 조건부. 조건이 2천만 원이라는 얘기죠. 조건부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항목이라는 얘기죠. 분리과세.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음엔 또 뭐가 있나 봤더니 사업소득이래요.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개 다 합쳐서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합쳐서 100만 원 이하여야지 이 중에 하나라도 1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었죠? 아, 지금 여기 또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나왔는데 이것도 구분 잘 안 되시는 분 있으실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요. 소득세는 우리 소득세를 갖다가 분류를 해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걸 갖다가 여기다 써야 되겠나? 소득세는 세 가지로 분류하는데 얘를 분류과세라고 부릅니다. 분류과세는 세 가지로 크게 우리 소득세를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조금 전에 썼던 종합소득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퇴직소득이고요. 세 번째로는 양도소득이랍니다. 지금 이거 써드리는 이유도요. 여러분들이 이제 세무 1급에서 이 소득세법 파트에서 이론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선 소득세는 분류과세라고 해서 지금 소득을 갖다가 크게 세 가지 소득으로 분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종합소득은요, 특징이 뭐냐면 종합소득은 1월부터 날짜, 종합소득은 여기 옆에 6가지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가지를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며칠까지로 12월 31일까지로 과세기간이 아예 확정이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개인적인 어떠한 상황으로도 변경할 수 없어요. 과세기간은 그래서 무조건 몇 월 며칠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그리고 세율은 우리 7단계 초과 누진 세율 적용해가지고 세율을 적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종합소득의 과세기간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언제예요? 사망일이나 외국에 출국, 이민 가는 날, 그게 예외예요. 그럼 사망일까지, 출국하는 날까지 소득세 계산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왜 구분을 해 놓았을까? 지금 여기 종합소득은 과세기간이 딱 1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에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요, 그 과세, 이 소득 발생하는 기간이 장기예요.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장기이면서 날짜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날짜라고 해야 되나? 날짜가 불특정으로 돼 있단 말이죠. 장기 소득에다가 날짜가 불특정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은 세율이 종합소득세 세율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크게 몇 가지로 분류해놨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종합소득, 그다음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이 종합소득에 지금 6가지가 요 옆에 적혀져 있는 이 항목인데요. 이 종합소득 6가지 중에서 종합소득의 확정신고 일자는 언제예요?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달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 5월 1일부터 여기 5월 31일까지이긴 한데 이때 확정신고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하면 그냥 소득 발생했을 때 바로 원천징수하고 세금 땡 치고서는 더 이상 확정신고 때 안 해도 되는 그런 소득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걔네들을 우리는 분리과세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 분리과세라는 용어는 이 세금 내는 거요. 원천징수한 금액. 이 분리과세는 뭐에서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뭐에서 세금을 분리한다? 종합소득세 5월달에 납부할 거에서 분리해가지고 얘네들은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걸로 종치겠다. 그럼 이 분리과세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들은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첫 번째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연간 2천만 원 이하라면 어디에 해당되니까? 여기 분리과세에 해당되니까 여기 5월달에 확정신고할 필요 없고 여기 소득자는 소득 없는 것으로 구분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사업소득 아까 얘기했던 거 사업소득하고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종합소득에 지금 우리 여기서 보는 거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을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위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은 여기 종합소득세 6가지 중에서 지금 근로소득이면 얘잖아요. 종합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을 계산하는데 뜬금없이 왜 밑에 있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이 금액에 포함이 되느냐라고 궁금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 여기 판별할 때만 요때만 사용이 돼요. 다른 데에서는 종합소득하고 전혀 무관합니다. 근데 어디에만 얘가 포함이 돼서 이용이 된다고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판별할 때만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항목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죠. 부동산 임대하게 되면 지금 부동산 3법 지금 발효가 됐기 때문에요. 옛날에는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은퇴하신 분들이 집 하나 갖고 있는 거 조그만 집 하나 사가지고 임대했었죠. 근데 사업자 등록하지 않고서도 임대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부동산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살던 집을 임대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증 다 내셔야지 돼요. 이게 이번에 바뀐 부동산 임대차 3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사업소득이라 그러면 되게 뭐 거창한 거 생각하시는데 여기 이 부동산 임대소득이 대표적인 사업소득 중에 하나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가 사업소득이나 퇴직소득, 양도소득 합쳐서 얼마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됐고요. 네 번째로는 근로소득이에요. 자, 근로소득에서는 여러분 많이 보셨던 것처럼 직전 연도 총급여 얼마 이하면 500만원 이하면 여기 소득 없는 곳으로 봐서 기본공제 대상자 된다고 배웠었죠. 자, 총급여가 500만원이래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라면 왜 소득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 다시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데 왜 소득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 이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유는 이래요. 여러분들이 저기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라는 거 있죠? 근로소득공제는 지금 500만원까지가 70%로 공제해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몇 퍼센트? 70%. 그러면 500만원에서 소득이 70%가 공제되면 얼마 공제되는 거예요? 350만원 공제되죠? 그럼 세금 그래도 계산해야 될 거 150만원 남았잖아. 근데 개인, 자기 인적공제 있잖아요. 150만원 빼면 돈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소득 없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 한도액이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뭐 알고 계시는 거니까 제가 오랫동안 디테일하게 설명은 안 할게요. 이 정도면 디테일한 건가? 자, 일용직 근로소득 있죠? 일용직 근로소득은 1억, 100억이 있어도 얘는 분리과세 항목이에요. 분리과세 항목이기 때문에 급여 근로소득의 대표적인 분리과세 항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소득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고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은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상속을 받았대, 증여를 받았대. 그러면 여기 종합소득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걔는 상속세법이라든지 증여세법이 별도로 있어요. 그럼 걔는 만약에 부모님한테 상속을 1억을 받았다. 그러면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거 상관없다고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자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증여받아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들이 세무 1급에서는 이런 용어에 대한 문제들도 나오기 때문에 요새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거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연금소득 해볼까요? 연금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여기 공적연금하고요. 여기 사적연금이 있는데 공적연금은 여러분 지난번에 연말정산할 때 거기 배웠던 국민연금, 그 다음에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 우체국연금 이 5가지를 우리가 5대 공적연금이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는 그거 다른 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오로지 관련된 것은 국민연금밖에 없죠. 국민연금
공적연금으로 해서 연간 얼마 받으면 516만 원 이하. 뭐 급여로 따졌을 때 500만 원하고 얼추 비슷하죠. 저기 연금을 받는 소득이 연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 얼마까지? 516만 원까지는 그 이하면 소득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만약에 넘어가면 거긴 종합과세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연금 소득 받는 분들도 연말정산하는 거 아세요? 뭐 관심이 있어야지 하지. 관련된 게 없으니. 공적연금을 받는 분들도 연말정산합니다. 우리 그 직원들은 일반 직장에 다니시는 분 연말정산 몇 월 달까지 해야 돼요? 2월 달까지 해야 되죠. 2월 말까지. 근데 거기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1월이에요. 1월 말까지. 금액이 보편적으로 커요, 적어요? 보편적으로는 작으세요. 근데 여하튼 마찬가지로 연금도 연말정산한다. 그다음에 사적연금은요.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사적연금은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에 가입하는 그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연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연간 1,200만 원을 받아요? 아니 그 뜻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여러분이 연금에 가입했다가 등등한 이유로 그 가입했던 연금을 해약하게 되면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일시불로 받는 금액이 1,200만 원 이하라면 소득 없는 것으로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금 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이란 뜻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소득. 기타 소득은 선택적이죠. 연간 300만 원 이하라면은 여기 소득 없는 것으로 봐 기본 공제 대상자가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사원 등록, 부양가족 등록 요 문항에서 여기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족보관계, 나이관계, 소득관계 이 세 가지를 통과해야지만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배우셨을 거라고 알고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 우선 첫 번째 해당되는 건 한번 쭉 설명을 해드렸고요. 제가 설명해드린 내용들이 어디에 지금 나와 있느냐면 교재 36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요 거기 사원 등록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원 등록할 때 지난번에 뭐 이따가도 해보겠지만은 거기 사원 등록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69페이지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부양가족에 대해서 거기 연말정산관계, 세대, 부녀, 장애, 경로, 출산, 입양, 그다음에 뭐 자녀 한번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TAT 2급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또 제가 방금 제 나름대로 정리해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37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거기 I can 그래 놓고서는 인적공제 대상자 해당 여부 판별하는 거 있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많이 보셨던 거라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소득금액에 의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표시해 놨죠. 그게 제가 여기 정리해 드린 항목들이랍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린 것 같으니 이제부터는 해당되는 자료들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TAT 2급에서 연습했던 내용대로 거기 372페이지에 사원 등록을 해볼 거예요. 거기 제시된 사원은 코드번호는 1001번 신동준 씨거 하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에 2001번에 김진아 씨거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예전에 배웠던 바대로 이걸 한번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였지? 자, 요 내용이었다 그러고요. 잠깐 멈춰놓게 그러고요. 자, 기본공제 대상자 이게 뭐죠? 우리 사원 등록에 대한 건 372페이지에 있으니까 우리 회계 프로그램 실행시키셔야겠죠? 여기 우리 회사 코드는 1100번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회계, 인사 눌러야 되겠다. 인사에서 사원 등록 클릭하시고요. 자, 배웠던 대로 여러분 다 아시던 것들이니까 천천히 그 자료들 입력하세요. 첫 번째 사원은 코드 번호는 1001번이고요. 사원명은 신동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동준. 그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는 내국인이고요. 여기 65 1010 177 1119 띵 치게 되면 여기 입사 연월일 나와 있죠. 2017년 08월 01일 띵 치고 내국인 거주지 주민번호 거주자 월급여는 435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월급으로 435만 원 이렇게 쳐주시고요. 선제보험 여부 적용해야 될 것이고 국민보수 월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425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도 425만 원. 건강보험증은 생략. 그다음에 고용보험도 425만 원 적용 여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장기 해주시고요. 경감제로. 자, 국외근로하고는 상관은 없다고 되어 있죠. 생산직 여부도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주소는 조회하셔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서울시 마포구 서소문로 이길 하고 그다음에 24 띵 치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 거 하면 되겠죠. 뭐 엔터. 날짜는 됐고요. 그러면 다른 거 여기 우리가 입력할 거 별로 없죠? 다 입력했네요.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밑에 부양가족들 나와 있죠. 부양가족 우선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여기 주민등록 등본이나 가족관계 확인원 보시게 되면 배우자 있는지 없는지 먼저 봐야 돼요. 그거 잘 틀리죠. 배우자가 없으면 한부모 공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심히 실수하지 않도록 보세요. 그래서 여기 배우자는 있죠. 그러면 한부모 공제는 해당 사항 없겠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입력하게 되면 여기 배우자죠. 3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름 김수정씨,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660212, 그 다음에 21111. 자, 일단 입력부터 다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신진영 930516 111116. 그 다음에 3번은 직계 존속이죠. 신영식씨. 그 다음에 이름은 신영식. 주민등록번호는 390503 177. 자, 그 다음에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2번이죠. 그리고 박나니씨.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430411 2229. 마지막으로 처남은 형제자매니까 6번이겠네요. 여기 김원진씨. 그 다음에 670816 177 1117. 자, 일단은 여기 다른 거 따지지 않고 여기 주민등록 등본표에 나와 있는 부양가족들 일단은 다 입력했어요. 그리고 잠깐 쉬셨다가 373페이지에 있는 1, 2, 3, 4번 그 기본공지 대상자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판별은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자, 지금 주어진 자료 신동준 씨에 대해서
사원 자료 등록했고요. 그다음에 부양가족도 일단은 등록을 했어요. 자, 하나씩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조정해 줘야 되는 항목은 지금 여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여기 나와 있는 이 항목을 갖다가 결정해 주셔야 돼요. 다음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요. 자, 첫 번째, 본인은 물론 될 거고 배우자도 특별한 소득이 없지 않다면 다 될 텐데 하나씩 볼게요. 37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1번 처 김수정은 근로소득 총 금액 600만 원이 있대요. 그럼 돼요? 안 돼요? 500만 원까지니까 안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부라고 누르려면 숫자로 0 치면 부로 바뀌죠?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안 됩니다.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영식 씨. 신영식 씨는 지금 직계 존속 아버지죠. 문예창작 소득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200만 원은 300만 원 미만이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20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 기타 소득이니까 공제하게 되면 120만 원 빠지죠. 그럼 100만 원 돼야 안 돼요? 80만 원이죠. 그래서 안 되니까 얘는 기본공제 대상자 예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장모 박난희 씨는 정기예금 이자 소득이 100만 원, 150만 원 있다. 2천만 원까지 되는데 150만 원이면 기본공제 대상자 당연히 될 수 있죠. 마지막 네 번째 처남 김원진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지체장애 장애인 복지법에 따르면 여기 밑에 누구죠? 형제 자매 여기에서 뭘 클릭해 줘야 돼요? 장애인 5번 이렇게 해서 된다고 표시해 줘야 되죠. 그 다음에 장애는 1번 그 다음에 3번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데 여기는 장애인 복지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시게 되면 주어진 신동진 씨에 대해서 사원 등록했고 그다음에 저희 부양가족 중에서 기본 공제 대상자 여부 판단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입력 다 끝난 거죠. 여러분 TAT 2급에서도 이렇게 아마 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73페이지에 두 번째 김진아 씨 사원 등록 해보자고요. 김진아 씨는 여성이죠. 여성일 때 주의하라 그랬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1 이름은 김진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730501 2775018 그다음에 입사 연월일은 2021년 8월 1일날 올해 입사했네요. 됐고요. 그다음에 급여는 지금 월 225만 원 나와 있네요. 225만 원. 선제보험 국민보수 월액은 19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강보험료 보수월액도 195만원. 그 다음에 고용보험 보수월액이요. 고용보험 보수월액은 185만원 되어 있고요. 고용보험 적용 여부 대표자 아니니까 부 해주시고요. 장기 요양보험료 경감세율 그 다음에 국외 근로 여부 해당 사항 없고 그다음에 선언도 아니고 생산직 여부 생산직이라 그러죠. 그다음에 연장 여기 연장 비과세 여기 생산직 여부는 여로 바꿔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연장 근로 비과세에다가도 여라고 표시해 주래요. 국외 근로 됐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체크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분은 여성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선직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89길 20 방배동 적용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입력은 다 끝났고 밑에 가족관계 증명서로 해당 사항 또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일단은 다 입력 먼저 해주시면 되겠어요.
김진아 씨, 직계 존속이겠고요. 이름은 강성숙.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440403211110. 두 번째로는 자녀네요. 4번. 이름은 김수지. 수지. 주민등록번호는 011001 40234509. 자녀 김수성도 자녀. 이름은 김수성. 주민등록번호는 080701 30134551.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없죠? 자, 지금 우리 부양가족에 대해서 다 입력을 해 놓은 상태이니까 이 상황에서 하나씩 체크를 해 보도록 하자고요. 동그라미 1번이요. 강성숙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암 환자이며 국민연금 소득 400만원, 516만원까지인데 국민연금 400만원까지니까 지금 금액이 기본공제 대상자 되죠. 그리고 모두 돼요. 여기 직계 존속에다가 여기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주셔야겠죠. 장애인이고요. 항상 중증을 요하는 그 중증 환자는 3번이라고 바꿔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김수진은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그랬죠. 150만원이면 100만원 넘어가죠. 그러면 여기 누구? 김수진은 부양가족 될 수가 없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부로 표시해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배우자와는 2021년 2월 20일 이혼한 상태라 그러면 뭐 체크해줘야 되죠? 한부모 체크해줘야 되죠. 그래서 한부모 체크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년도 총 급여액 2,300만원이며 3천만원 미만이죠. 당해 근로소득은 3천만원 이하이다. 지금 이 조건을 준 이유가 뭐예요? 한부모 공제 대상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그거 판단하라고 얘기한 거죠. 또한 지금 여기 부녀자 공제도 해당되기는 하지만 세부담 최소화의 원칙에 따라서 부녀자 공제가 나와요. 한부모 공제가 나와요. 한부모 공제가 났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를 선택을 한 것이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사원 등록에 해당되는 김진아 씨 해당되는 거 쭉 다 입력을 해 보셨네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자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는 됐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급여 자료. 자, 급여 자료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보통 제가 이거 세무 2급 저기 수업할 때 정리해놨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다시 보셔도 복습하는데 똑같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TAT 2급에서 여기 연말정산과 원천징수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3가지가 나오는데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사원 등록과 그다음에 부양가족 등록이었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대한 자료 입력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뭘로 주어졌어요? 우리 수당 등록하는 거, 그죠? 수당 등록하는 것과 공제는 거의 손대는 게 없었어요. 수당 중에서 급여, 상여, 직책수당, 즉 회사에서 받는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다 과세예요. 근데 비과세로 해주는 항목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자가운전 보조금, 그 다음에 식대, 그 다음에 육아수당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자, 이렇게 3가지는 보편적으로 비과세 항목이었었는데
하나씩 따져볼게요. 얘가 매번 다 비과세였었을까? 그건 아니었었죠. 첫 번째, 자가운전 보조금. 자가운전 보조금은 월 20만 원이라고 알고 있고요. 조건이 뭐예요? 얘가 비과세가 되기 위한 조건은 첫째, 저기 소득자 본인 거여야 돼요. 그죠? 소득자 본인 차량을 뭐에 이용할 경우? 회사 업무에 이용할 경우에요. 출퇴근한답시고 출퇴근만 하고 업무를 볼 때에는 회사에서 지원하는 차량으로 갖다가 업무를 본다면 비과세가 아니라 얘는 자가운전 보조금을 주더라도 과세 항목이 되겠죠. 그런 거 구분하시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면 식대. 식대는 월 10만원이죠. 10만원. 근데 얘도 이 식대를 갖다가 급여로 받기는 하는데 지금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비과세죠. 식사를 제공하면 그때는 과세로 쓰셔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일 많이 나왔던 거 육아수당. 육아수당을 주는 것도 얘는 월 10만원이고요. 10만원이고 나이가 몇 살?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 나이까지 정확하게는 84개월 미만이에요. 그래서 84개월 미만의 육아수당 10만원 해준다. 이런 건 이제 과세, 비과세 조건이 충족되면 여러분이 급여 수당 등록하실 때 비과세로 등록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선 주어진 자료에 따라서 과세로 등록하고 이렇게 연습들을 시험 문제들을 보셨단 말이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공제 항목들 여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네. 장기 요양보험료, 공제 소득세, 지방소득세, 성조회비. 칸이 안 맞으면 보기가 좀 거북살스럽죠. 이렇게 해놨던 것들이에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공제 항목은 손을 많이 안 대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상조회비 같은 게 있다면 공제 항목에서 여러분이 등록만 해주시면 됐었죠. 상조회비나 주차비 뭐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정리가 됐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소득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보통 많이 해드리는데 일용직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계산을 한다고 가정하게 되면은 여기 제가 이거 가로로 써놨는데 세로로 좀 바꿔볼게요. 이걸 왜 저기 설명을 해주느냐면 처음에 이거 연말정산 배우실 때요. 여기 용어들이 되게 낯설단 말이죠. 그래서 일용직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얼마 해야 되는지 얘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서 여기 용어들도 익히게 할 겸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얘 지금 세로가 훨씬 더 보기가 좋죠. 가로보다는. 제가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일당이 20만원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당 20만원을 받으면 얘는 근로소득에 해당돼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얼마? 20만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자, 20만원 벌었다고 다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일단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해줘요. 근로소득 공제. 우리 근로자들도 연말정산할 때 보면 근로소득 공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 얼마를 해주느냐 하면 이번에 법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10만원이었었는데 지금 얼마가 됐어요? 15만원 됐죠? 이렇게 근로소득 공제를 해주게 되면 얘를 부르는 명칭이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처음에 그 소득세법 배우실 때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이 같은 말인 줄 착각하신단 말이죠.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금액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용어예요.
똑같은 용어가 절대 아니란 얘기죠. 지금 보셔도 그렇잖아요.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를 하고 얼마가 됐습니까? 5만 원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럼 근로소득 금액 중에서 이제 이 금액이 나왔으니까 이 근로소득 금액에서 우리가 세율을 갖다가 적용시켜야 되겠죠. 저기 일용직 근로소득의 세율은 최저 세율 몇 퍼센트? 6%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금액이 우리는 산출세액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산출세액.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3,000원 된다고 계산해놨죠. 3,000원. 그럼 3,000원 세금 다 내느냐고? 아니죠. 이 세액 중에서 여기 세액 공제가 있어요. 세액 공제 몇 퍼센트를 해주게 되냐면 55%를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될 걸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된다면 55%를 공제해 주니까 몇 퍼센트를 곱해주면 되겠어요? 4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갖다가 우리는 납부세액이라고 불러요. 그럼 납부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3,000원 곱하기 45% 하게 되면 1,350원이네요. 1,350원. 그럼 납부세. 지금 이거는 우리 소득세만 지금 1,350원이죠? 우리 소득세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납부세 여기서 써볼까? 납부세액 1,350원인데 여기 지방소득세 있죠? 지방소득세 10%면 얼마가 돼요? 135원 쓸래요? 130원 쓸래요? 세금 낼 때는 원단이 절사죠. 그래서 130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TAT 2급에서도 일용직 소득 입력해 본 적 있죠? 이 금액 똑같이 계산됐을 거야 아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두 번째 입력해 보셔야 될 여기 급여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죠? 급여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한 세트죠. 그 해당된 자료에 대해서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376페이지에 급여 자료 입력 많이 보셨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37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수당 등록, 그다음에 공제 등록, 비과세 감면 설정 뭐 이런 것도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많이 자격 시험에서 봤던 것은 수당 등록 시 비과세 종류 판독법 별표해 놓고 여기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복습인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여러분 그 TAT 그 공부하시면서 자기 시험 보실 때 이 소득세 원천징수에서는 거의들 안 틀리시더라고요. 다들 왜? 내 거하고 바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들을 많이 쓰시나 봐. 그래서 많이들 안 틀리고 잘 일을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이거 좀 궁금해서 그냥 제가 높아심에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급여에서 말이에요. 급여에서 실비 변상적 성격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실비 변상이라는 것은 실제 발생한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식대 같은 경우에 왜 비과세로 해주나요? 걔는 실비를 변상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자, 우리 보통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시면 몇 시부터 근무하시죠? 9시부터 몇 시? 6시까지죠. 그럼 우리 근로 기준에서 우리 근로 시간은 9시예요? 9시간이에요? 8시간이에요? 8시간이죠. 근데 왜 1시간 더 일해요? 점심 먹으라잖아. 그죠? 그래서 점심 먹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실무적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근로계약서에다가 식대를 갖다가 지급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식대를 실제로 지급하는 거예요. 명목상으로 연봉은 정해져 있는데 급여상에서만 여기 여러분 비과세로 세금 적게 내라고 구분해 주는 건가요? 그런 거죠. 그죠? 근데 고용노동부에서에 나오게 되면 근로계약서의 식대를 회사에서 지급해 주기로 한다는 그 문구가 없잖아요.
그게 무조건 다 과세예요. 근데 그 문구가 지금 여러분 근로계약서에 적시가 되어 있나요? 모르죠. 아니 계약서들 받았을 거 아니야. 안 주던데요. 그럼 모르지. 근데 암묵적으로 많은 그 직원들 그냥 식대 연말정산할 때 여러분 연말정산 해주면서 다른 회사에 직원들 연말정산 해주시면서도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 있으면 다 저기 공지해 주시죠. 근데 왜 아무런 말이 없을까? 여러분의 그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월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는 다 눈 감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느 정도까지도 그만큼 넘어갈까? 보통 4, 5천만 원 돼도 어지간해서는 사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칙적인 건 알고 계시라고. 그러면 식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다면 회사에서 식사를 갖다가 제공하지 않고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외부에 나가셔서 여러분 돈 내고 식사를 했죠. 그죠? 여기 식사를 하고 회사에서 그 돈을 지급했다면 나는 내가 쓴 비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돈을 받았으니 그거는 소득이 아니죠. 그걸 실비 변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쓴 돈에 대해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소득세, 세금을 계산할 수가 있다 없다? 소득이 아닌데 왜 거기다 세금을 내? 그죠? 그래서 세금을 비과세라고 해주는 거예요. 자가운전 보조금도 똑같은 성격이에요. 내가 회사 차량을 이용했다면 회사 차량에 뭐 감가상각비라든지 주유비라든지 다 들어가잖아요. 아니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되면 거기 또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내 차를 이용했으니까 내 차에서 발생하는 비용 회사에서 지급해 준 거잖아요. 뭐 실제 발생한 비용 준 건데 걔가 소득이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비과세가 되는 거예요. 요 실비 변상적이란 용어 하나 설명해 드리려고 이걸 쓴 거고, 또 예전에 제가 질문 받았던 것 중에서 하나 또 기억이 나는 게 월정급여액이란 용어예요. 월정급여액. 월정급여액하고 급여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월정급여액은 뭘 뜻하는 거예요? 월정급여액은 지금 실비변상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내가 식대가 대표적이고 식대하고 자가운전 보조금이 실제로 실비변상적으로 받은 금액이라 그러면 여기 월정급여액에서는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월정급여액하고 급여하고 차이점이 또 뭐냐고 이제 구분을 해보셔야 될 텐데, 급여 급여가 예를 들어 아까 우리 자료 입력했던 거에서도 급여하고 여기 국민연금 그다음에 건강보험 계산하는 그 금액이 달랐죠. 그게 바로 실비 변상적인 건 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실비 변상이 아니라 명목상이라 그러면 월정급여액에 넣어야 돼요. 이 월정급여액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 금액들이 계산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급여를 많이 받더라도 월정급여가 적다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더 적게 나가겠죠. 그죠? 그래서 월정급여에서는 뭘 빼줘야 된다? 그 항목이 뭐가 된다 할지라도 실비 변상적인 것은 빼주셔야 돼요. 실비 변상적인 그 급여는 빼야지 월정급여액이 된다. 그래서 이따가 입력할 때 입력하는 프로그램 안에도 요게 설명이 돼 있어요. 월정급여액에서 뭐는 빼주세요라고. 근데 그거 잘 안 보죠. 그래서 제가 우선 말로 요 용어들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어서 제가 설명을 먼저 해드렸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실제로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8페이지 보시게 되면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또 몇 개가 나와 있나? 신동준 씨하고 김진아 씨 거, 얘 똑같이 1년 거 다 입력하라고 지금 나와 있겠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급여에서 급여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우선 거기 급여대장의 급여 항목을 보니까 기본급, 식대, 야간 근로수당, 금연수당
자, 여기 입력하기 전에 수당, 공제, 등록 여기 먼저 클릭하셔서요. 여기 지금 기본급하고 상여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면 기본급, 상여는 됐고 식대 입력해야 되겠네요. 식대 라고 입력하시고요. 아, 근데 이거 읽어보지 않으면 이 식대를 입력할 때 얘가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구분을 못하겠죠. 동그라미 1, 2, 3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8페이지에 1번 급여와 상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이따가 25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프로그램에서 자동 반영되는 금액 손대지 말래죠. 그대로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 정규 근로시간 외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야간 근로수당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야간 근로수당 이따가 지급하는 거 표시하면 되겠고요. 4번, 별도의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으며 식대를 매월 지급한다. 이 비과세란 얘기죠. 그죠? 식사 지급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신동주는 2021년 11월 25일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다. 자발적 퇴사하게 되면 여러분들 거기 고용보험에서 못 받죠. 근데 받아본 적 있으신 분 있어요? 없나 보네. 자, 그 다음에 11월 급여자료 메뉴에서 다음 내용을 반영해서 중도 퇴사자 정산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따가 11월달 급여 입력할 때 퇴사일치 입력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 됐고요. 우선 식대는 비과세. 그래서 식대 클릭하셔서 비과세 선택해 주시고요. 매월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로는 야간 근로수당 등록해 주셔야 되겠죠? 야간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도 지급하는데 해당되는 게 있으면 비과세가 돼야 되겠죠? 연장 근로 1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금연수당. 금연수당. 그리고 얘는 회사에서 받는 건 기본적으로 다 과세라 그랬어요. 과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급 항목 4가지만 먼저 입력을 해놨고 공제 항목은 손대지 말라고 했으니 그냥 여기 확인 누르시면 다 끝났겠네요.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불러와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1월달부터요. 여기 급여 항목이라고 그랬었죠. 1월달부터 그다음 시급일은 2021년 01월 25일로 하면 되겠고요. 자, 신동준 근데 여기 왜 신동준밖에 안 뜨지? 아, 8월달에 입사했지. 깜짝 놀랐네. 자, 기본급은 거기에 40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식대는 1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금융수당 5만원. 이렇게 나머지 거 손댈 필요 없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상태를 갖다가 천천히 전 다음 달로 이완시켜야 되겠죠?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급여 여기 다음 달 입력할 때 전달 거 그대로 카피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2월 달 거 입력해 보시고요. 급여. 그러면 여기 전월 데이터 복사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그러면 오른쪽 맨 끝에 복사 후 재계산 요거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전체 사원 클릭해 놓으시고 탭. 예.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해서 몇 월 달까지 입력하냐면 10월 달까지 입력해 보세요. 10월 달. 그다음에 3월 달. 그다음에 4월 달. 그다음에 5월 달.
그다음에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자 여기 지금 김진아 씨 나왔죠? 김진아 씨과에 대한 급여도 인전 입력해 주신 다음에 카피하셔야 되겠죠? 8월달 했었나? 8월달에 입력을 안 했네. 자 8월달 입력할게요. 금액은 190만원, 식대는 10만원, 그 다음에 야간 20만원, 금연 5만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9월달 카피 한번 안되면은 반영이 안되더라고요. 또 입력해야 돼. 190 10 20 이거 50원이 아니라 5만원. 자 이렇게 해놓고 10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카피하면 되겠죠. 김진아 씨도 입력이 됐고요. 자 이제 10월달까지만 해놓고, 자 아까 얘기했던 사원 등록 가서 신동준 씨 퇴사 날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퇴사 일자는 며칠이라 그랬어요? 11월 25일. 사원 등록 가서 퇴사 연월일을 2021년 11월 25일. 2월 되면 안 되죠? 더 이상은. 자, 잘못 입력했네. 김진아 씨가 아니라 신동준 씨. 이거 신동준 씨에 대해서 2021년 11월 25일 이렇게 해주시고요. 부 엔터 치면 되겠고요. 파란색으로 나왔죠?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이제 11월가 한번 해볼까요? 11월 급여 재계산 이건 중도 퇴사자 나와 있죠?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문제에서 지금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을 수행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서. 자 그러면 중도 퇴사자 어떻게 처리를 했었느냐 하면, 지금 사실 여기 문제는 말이에요, 그냥 문제를 내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었어요. 보편적으로 회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해 주시나요? 안 해 주시나요? 보통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지금 거기 주어진 자료를 보면 부친 공제 대상 의료비 한 건 1200만원 자료 쭉 나와 있고, 본인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걸 중도 퇴사하면서 제출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일단은 자료를 입력해 보아야 되니까, 지금 중도 퇴사자의 자료 입력해서요. 중도 퇴사자 정산 클릭해 보시고요. 정산명세, 소득공제 나와 있죠. 자 여기서 자료 주어진 거에 의료비 나와 있었잖아요. 의료비 입력해 주십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 클릭하셔서요. 부양가족 코드는 여기가 누구였었죠? 부친? 본인, 배우자, 부친이 누구였었더라? 성구 신영식 씨에 대한 거. 지급처, 상호는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오리한 의원. 다 입력하라네요. 오리한 의원 입력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47894 00051. 그 다음에 여기 자료는 어디 자료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여기 건수를 봤을 때요. 밑에서 의료비 보장성 보험 자료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아닌 기타 자료라고 나와 있죠. 왜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지금 이 사람이 11월 달에 하는데 국세청에서 홈택스 자료 며칠 날 개봉 여기 오픈돼요. 12월 넘어야 오픈되죠. 그럼 이때는 당연히 자료가 국세청 자료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기타 자료라고 표시해 줘야 되고, 건수는 한 건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요. 금액은 1,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실손과 관련된 자료 없었죠? 그냥 엔터 치면 될 것 같고, 예, 여기 정산 명세 이동. 그러면 조금 전에 의료비 계산한 거에 대해서 1,200만 원 중에서 세액공제 되는 금액이 131만 9천 이 나와 있죠? 이거 하나 해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료. 보험료는 소득공제에서 눌러주셔야 되죠. 소득공제 클릭하셔서요. 본인의 보험료 1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보험료 신동준 여기 기타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보장성 보험료로 기타 자료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됐고요. 그럼 보험료 12만 원 여기 세액공제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두 개 입력했으면 우리 다 저기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산 자료 입력이 끝났고 반영 누르시면 되겠죠. 그럼 오른쪽에 보시면 중도 입력 되어 있고, 지금 여지껏 여기 그 소득세 납부했던 거 전액 다 지금 환급해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됐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났으면 마지막으로 12월 급여 마무리를 지으셔야 되겠죠. 12월 클릭하시고요. 12월에는 여기 김진아 씨한테 상여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급여 상여 같이 포함하시고요. 복사 후 재계산 누르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도 퇴사자 빼놓고 김진아 씨 것만 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 지금 보너스 상여는 190만 원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마무리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378페이지에 급여 자료 입력 여기 쭉 12개월치 다 입력을 해봤고요. 해당되는 중도 퇴사자에 된 것도 한번 입력을 마무리해 보았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수행 내용에 대해서 설명 나와 있는 378페이지와 379페이지, 그다음에 380, 381페이지까지 해서 한번 쫙 맞춰서 보시면 되겠죠. 근로소득에 대한 거 TAT 2급에서 여러분이 하셨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신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38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근로소득은 됐고요. 조금 전에 지금 중도 퇴사자 있었잖아요. 중도 퇴사자는 급여에 원천징수에 관련된 것들 다 돌려주기는 했고요. 자, 얘하고 연결된 게 아니에요. 퇴직소득은 아까 급여 말고 퇴직금 계산 별도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퇴사자에 대한 퇴직소득을 어떻게 입력하는지 걔를 갖다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실무에서도 퇴사하게 되면 급여에 대해서 중도 퇴사자 처리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두 해줘야 돼요. 퇴직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퇴직금 지급하는 처리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인사급여 클릭하셔서요. 자, 퇴직소득 자료 입력 오른쪽에 보시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여기 퇴직소득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퇴사 몇 월 달에 했죠? 11월 달에 했죠? 자, 그런 다음에 F2 눌러보게 되면 퇴사자가 신동준 씨, 예, 퇴직, 자발적인 퇴직. 그래서 이 용어들 다 준 거예요. 자, 퇴사자에 대한 자료들 쭉 다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퇴직금은 여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문제를 읽어보게 되면
사원이 중도에 퇴사를 하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지금 이 근로자 퇴직보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라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요거 끝나고 법인세법 배우실 때 여기 퇴직연금에 대해서 요거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이 용어를. 여러분들이 받는 퇴직금은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 있어요.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되며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면 퇴직소득 자료 입력, 지금 눌른 거요. 입력하고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셔야 합니다. 얘기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TET 2급 배울 때까지는 이 퇴직소득 자료에 대해서 입력한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건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예, TET 1급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TET 1급에 여기 퇴직자료, 소득자료 입력하라고 문제에서도 나올 거란 얘기예요. 자, 수행 내용 보니까 중도 퇴사자 퇴직소득 신동준 씨는 2021년 11월 25일 날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해 보니 퇴직금은 1,500만 원이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퇴직금이 1,500만 원이면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퇴직급여라고 여기 표시되어 있죠. 15번에 퇴직급여라는 요란에다가 1,500만 원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1,500만 원. 뭐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어디에 입력하는지만 보면 되니까요.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퇴직 소득 자료를 입력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퇴직금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고요. 거기 주어진 자료가 또 뭐가 있느냐면 저 연금 계좌 취급자라고 되어 있죠. 연금에 대해서 보니까 연금, 지금 이 회사는 외부 금융기관에다가 퇴직연금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은행에서 퇴사자에게 11월 30일부로 확정급여형으로 운영하고 있네요.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며 퇴직금 추계액 50%를 퇴직연금에 불입하였다고 합니다. 퇴사 시 퇴직급여 50%를 개인연금 계좌로 입금했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 금액 퇴직금 1,500만 원 중에서 50%는 여기 연금에서 개인 퇴직연금 계좌로 전환됐다는 뜻이잖아요. 그 자료를 어떻게 여기 입력하시면 되느냐 하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항목을 볼 줄 아셔야 되겠죠? 처음 보는 거니까 여기 이연 퇴직소득세 계산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다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연금 계좌 입금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요 항목에다가 자료를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안 보인다. 자, 여기 연금 계좌 취급자는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손으로 입력해 주세요. 국민은행이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사업자 등록번호도 알려주었네요. 204-85 34258. 자, 그 다음에 계좌번호는요. 계좌번호는 123456778. 자, 입금일은 2021년 11월 30일 날 입금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지금 퇴직급여 1,500만 원, 입금 계좌 금액은 1,500만 원이 아니라 얼마 입금했다고 나와 있었어요. 50%니까 750만 원이겠죠? 그래서 750만 원 써주시고요. 퇴직 금액은 1,500만 원이었었는데 여기 이연 퇴직 소득세, 뭐 여러분 저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퇴직금을 받게 되면 지금 퇴직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죠. 근데 지금 50% 750만 원은 내가 일시불로 지금 받은 게 아니죠. 그럼 750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이연되는 거예요. 언제로 이연돼요? 얘를 일시불로 다 수령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퇴직연금을 별도로 만 60세 이후에 받을 때 그때 이제 세금을 공제해요. 그때까지 그 퇴직연금을 받을 때까지는 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얼마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75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여기 표도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보셔야지 내용이 금방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납부명세에 보시게 되면 지금 퇴직 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금액은 1,500만 원에 대해서 24만 4천 원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거기에 50% 12만 원은 지금 이연됐죠. 그럼 세금은 얼마만 내면 돼요? 12만 원에 대해서 내면 되겠죠. 원천징수할 때. 그래서 여기 자료 자동으로 계산된 거니까 요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맨 밑에 10번에 보시게 되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가입일이라고 주어져 있죠. 문제에서 주어지는 자료들은 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9년 4월 10일 이렇게 입력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영수일, 신고서, 귀속년이 여기서 다 마무리가 끝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예. 내용만 이렇게 알고서 한번 여기 교재 보면서 입력해 보게 되면은 지금 퇴직금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들겨 가면서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자료만 잘 보고 입력하시면 퇴직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입력하셔서 원천징수 결과론적으로 얼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천징수 금액은 소득세로는 12만 2천원, 지방소득세로는 12,200원. 요거 빼고 나머지 750만원에서 합계금액인 13만 4,200원 빼고서 보통예금 통장으로 회사에서 입금시켜주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 퇴직소득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거나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 손 없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 급여와 관련된 거는 항상 세트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있었죠. 그래서 여기 383페이지 보시게 되면 11월 귀속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보래요. 보면 되죠 뭐.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11월 걸로 조회해서 띵 보시면 되겠죠. 지급일도 11월. 그럼 11월에 퇴사했으니 계속 근로자하고 퇴사자하고 둘이 다 나타나겠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간이세액 계산 간이세액 과세자를 해서 계속 근로자 아까 얘기했던 김진아 씨 거 나와 있고 중도 퇴사자 것도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오히려 이번 달에는 환급세액이 나오겠네요.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회사에서 환급 신청하나요? 안 해요. 환급 신청하지 않고 그냥 다음 달에 매달 직원이 있는 한 소득세를 내야 되니까 걔를 계속 차감해요. 그럼 다음 달 12월 달 되면 여기 전월 미환급세액이 뜨겠죠. 그리고 납부세 당월 발생한 거 금액이 얼마씩 매달 그 금액 다 깔 때까지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환급 신청하면 시간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적인 회사들에서는 여기 원천징수에서 환급세액 나오잖아요. 연말 정산할 때도 신청 안 해요. 왜? 어차피 직원들 계속 근무하니까 어차피 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매달. 그럼 안 내고 그걸로 차감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쓰다가 이제 나중에 다 차감되면 그 다음부터 또 납부하는 거예요. 실무에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환급 신청해야 되는데 연말정산 환급 금액을 5월달에 받는 분들은 그 회사에서 뭐 신청한 거예요? 국세청에 환급금 신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입금된 다음에 급여에서 연말정산 주는 회사가 그런 경우예요. 대부분의 회사는 2월달 말에 연말정산 끝나면서 2월 급여 나갈 때 여기 환급금까지 다 내보내주죠. 그건 회사 돈으로 주는 거예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소득세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실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 기본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TAT 2급에서 배우지 않았던 거 나머지 그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것들 입력하는 거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